네, 안녕하세요. 1교시에는 우리가 심리검사의 유형을 하고, 그리고 HTP, 집나무, 사람의 그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번, 기본을 푸는 방향으로 그냥 그 머리 식히는 식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심리검사의 유형 이어서 하고 규증과 점수 해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보니까 문을 빠뜨리고 그렸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문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인데, 그래서 문은 이런 타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으로 나간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혹은 저항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 과도하게 예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문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와 거부감, 두려움, 불편감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창을 생략한 경우네요. 문은 있는데, 그래서 창은 세상을 내다보고 또 세상과 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관련된 내담대의 주관적인 경험 혹은 자기 대상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있죠. 창을 너무 많이 그렸다고 하면은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는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을 많이 그린 경우 있죠. 이 경우는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안이 다 보이는 투사성의 모습에 띈 경우에는 자아 통제력의 상실 또는 현실 검증 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천장을 그린 경우에는 자폐적 공간이 더 활발하고 그 안에 위축된 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집 근처에 부수적인 사물을 그려 넣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물들이 아이에게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므로 그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머리 식힐 겸 알아봤는데,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깊숙하게, 또는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검사의 유형 중에서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 이 파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인지적 검사와 정사적 검사로 나누는데요. 자, 인지 그러면은 어떤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인지. 그래서 이 인지적 검사를 우리가 능력 검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 검사는 우리가 그 성격 검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지적 검사는 그 능력 검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맞추고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 인지적 검사는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 극대 수행 검사는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는 지문 인지적 검사로 나오고, 어디서는 능력 검사로 나오고, 또 어디서는 극대 수행 검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 제한이 있고 문항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이나 이럴 때 봤을 때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지문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어려운 거 낮은 거 중간 막 섞여서 내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풀다가 보면은 그냥 중간에 시간이 끊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성인용 적성 검사를 보더라도 그 시간 제한이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요 세 가지 중복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검사에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가 있다.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자, 그리고 이 지능검사의 종류도 같이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뭐 지능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지능검사죠. 한국반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한국반 웩슬러 지능검사, 뭐 한국반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이와 같이 지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능력검사라고 하죠. 자,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죠. 그 지능검사는 일반적인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라 일반 능력검사고, 이 적성검사는 특수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특수한 영역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GATB는 그 일반 적성 검사입니다. GATB 일반 적성 검사. 요거는 나중에 GATB만 별도로 빼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타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다. 자, 그리고 성취도 검사 토익, 토플. 그래서 다음 중 뭐 인직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능 검사, 성격 검사, 성취도 검사 넣고 하나 그 정서적 검사의 종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먼저 나왔네요. 이거는 일단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정서적 검사입니다. 이 정서적 검사는 우리가 성격 검사라고도 하고 인성 검사라고 하고 성향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서적 검사는 또한 그 습관적으로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러한 습관적 수행을 하는 그 정도를 검사하는 것이죠.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항에 정답이 없고 또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최대한 정직한 응답을 요구하죠. 자, 우리가 인성검사 채용 때 인성검사도 이러한 정서적 검사죠. 성격검사라고 합니다. 인성검사도. 근데 그 성격검사인데 그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성격을 잘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또는 해당 기업에 맞는 그런 인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면서 일관적으로 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관적으로 답하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인성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저는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서적 검사에는 성격 검사, 흥미 검사, 그리고 태도 검사가 있다. 흥미 검사, 성격 검사, 태도 검사. 자, 그러면 그 성격 검사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직업 성원도 검사 중 성격 검사 빅5 검사, 요 빅5. 그래서 이 빅5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잠깐 설명했었죠. 다면적 인성 검사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C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죠. CPI. 그 다음에 성격 유형검사 전부 성격, 인성,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인성도 영어는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성격입니다. 자, MBTI 성격. 그다음에 이제 이화 방어 기제 검사, EDIT MT에서 이화 방어 기제 검사, 다요인 성격 검사, 다요인 인성 성격 검사, 16FP 이렇게 한글로 쓰면 좋은데 이거를 영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검사의 종류, 성격, 흥미, 태도를 고르는 것 중도 나올 수도 있고 별도로 성격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 흥미 검사를 하나, 직업 선호도 검사를 넣으면은 틀리겠죠.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서 S형은 제 흥미만 나오기 때문에, 자, 태도 검사, 구직 욕구 검사, 직무 만족도 검사 매우 다양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정서적 검사는 성격 검사라고도 하고 인성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 그리고 중분류는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가 있다. 그리고 성격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 CPI도 성격 검사고 MBTI, EDMT, 16FP 이런 성격 검사 종류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에 대해서는 L형과 S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심리 검사를 문항을 만들 때 이건 팁으로 한번 제가 나왔습니다. 문항 난이도하고 문항 변별도를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난이도는 우리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특정 문항을 마친 사람의 비율,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영어로 P로 씁니다. P. 그래서 P 하면 문항 난이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지수는 그 0에서 1 사이다. 자, 100문제를 냈는데 100문제 다 맞췄다. 참, 100사람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문항을 맞힌 사람이 다 맞췄다 그러면은 1이죠. 1. 그리고 100명 중에서 그 문항을 맞힌 사람, 맞힌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0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문항이 0이거나 1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문항에 변별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항의 난이도, 검사의 문항들의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항 난이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문제다?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문항 난이도가 낮을수록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항의 난이도가 그 중간 0.5일 때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 조절할 때는 어려운 문제 또 쉬운 문제 섞어서 0.3에서 0.7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항 변별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와 같이 문항의 검사의 문항들의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또 문항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문항의 난이도가 0이거나 1이면 변별력은 없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팁으로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를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항 난이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는 N분의, N은 전체 응답자 중이죠. N분의 이제 문항을 마친 사람의 비율, 이렇게 되겠죠. 문항을 마친 사람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세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기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준하고 준거의 의미를 알면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기준은 우리가 기준 집단에서 상대방과 비교할 수 있는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비교 상대평가. 규준 그러면 비교 상대평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 점수가 없으면, 비교할 만한 점수가 없으면 내가 뭐 우울한지 아니면 이쪽 흥미 쪽에 그 점수가 높은 것인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거,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그러면 비교 상대평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 검사는 이런 규준 참조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준 참조 검사는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비교 동그라미 치시고 상대적으로, 비교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선발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에서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수학 능력시험 같은 것들, 그리고 결과표에 이런 백분위, 표준 점수가 표시되면 대부분 규준 참조 검사이다. 검사 결과표에 보시면 백분위나 표준 점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규준 참조 검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거면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일정한 점수를 정해 놓는 거예요. 뭐 자동차 운전면허 60점이면 합격. 대부분 자격시험이 이런 것들이죠. 자격시험이. 그래서 설정한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검사죠. 뭐 운전면허증,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또는 직업상담사도 역시 준거 참조 검사 해당이 되죠. 왜?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하는 과락이죠. 과목당 40점 이상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90점 맞으면서까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냥 60점, 65점 맞아가지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절대평가라고도 하며, 기준 점수는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점수를 준거를 참조해서 자격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부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표에 뭐 정답 백분율, 이건 백분위가 아닙니다. 백분율, %, 통과, 비통과, 또는 도달, 미도달 여부 등이 표시되면 이것은 준거 참조 검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은 준거 참조 검사는 비교 상대평가,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우리가 절대평가,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 시험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규준과 점수 해석인데, 이 규준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규준이 그럼 왜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수. 자, 이 원점수는 비교하기 전의 점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의 점수. 그러니까 초보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즉 최초의 점수예요. 최초의 점수. 그래서 심리검사에서 우선적으로 채점에 나오는 점수, 최초의 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자체 점수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수학시험이 90점 나왔어. 근데 90점이 우리 반에서 잘한 점수인지 못한 점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등간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원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규준 점수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규준 점수로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이 원점수는 단지 서열 척도에 불과해요. 순위만 나타내는 순서, 순위, 이 서열 척도에 불과하고 간격을 나타내주는 등간 척도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점수는 최초의 점수고 비교하기 전에 점수면서 단점으로는
그 자체로는 그 자체의 점수로는 어떤 의미가 갖지 못함. 이것이 단점인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원점수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규준의 개념과 필요성을 보면, 그러면 왜 규준의 개념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그 집단의 검사 점수를 그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모집단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기준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뭐라고 한다? 기준이라고 합니다.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 집단과 한 표준화 집단의 검사 점수의 어떤 분포로서 한 개인의 점수의 비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측정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측정. 또 이 집단, 기준 집단은 굉장히 대표성이 중요하죠. 대표성이 중요하고 최신성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기준 점수가 아주 옛날 거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키는 작습니다만은 160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당시 81년도에는 뭐 62 정도면은 그렇게 뭐 표준 키에서 약간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진 편은 아니죠. 근데 그때에 뭐 63cm를 기준 점수 지금까지 쓴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최신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 기준 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척도를 뽑는 이 표집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겠죠. 표집 방법, 이것은 별도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집 방법이 나옵니다. 이 표집 방법은 1차 섬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2차 섬에서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1, 2차 같이 준비하는 의미에서 볼 때 간단하게 이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 방법에는 비확률 표집과 확률 표집이 있는데 뭐 확률을 모로 우선 뽑는 것이 이제 비확률 표집이죠. 그래서 의도적 표집, 할당 표집, 우연적 표집, 눈덩이 표집 등이 있고, 확률 표집은 이미 확률을 알고 몇 퍼센트를 뽑을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 확률 표집이라고 하죠.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이나 말 그대로 단순하게 무선적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방법이죠. 자, 100명이 있다. 100명에게 일련 번호를 쫙 줘. 그 중에서 뭐 4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그 10%를 뽑는다 그러면 10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전화번호부에 쭉 있으면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 것이죠. 퍼센트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는 단순 무선 표집이고, 자, 이 체계적 표집은 뒤에 나오는데 이 체계적 표집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체계적 표집은 단선 무선 표집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걸 뽑겠다. 그러면은 1번, 11번, 21번 이렇게 되죠. 또 백화점에서 뭐 총 그 100번째까지의 고객 중에서 10명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뭐 11번째 들어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을 해. 중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이 시킬 때 3번 그러면은 누가 긴장해요? 13번이 긴장을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체계적 표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층하 표집은 그 일단 단순 무선 표집을 응용한 방법인데, 그 모집단을 연구자가 미리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이렇게 이러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뽑아서 뭐 천주교에서는 몇 프로 뽑고 기독교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더 뽑고 이렇게 100%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를 한 다음에 그 퍼센트에 맞는 인원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나누어진 하위 집단의 조사 대상을 몇 퍼센트를 표집한다 결정한 후에
그 인원 비율에 맞춰 우선 표집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선 출구 때 출구조사할 경우에 인구 비율에 따라서 표본 인원을 결정해서 뽑죠. 경상도는 총 인구의 몇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뭐 80명, 전라도 40명, 경기도 100명 이런 식으로. 자, 이렇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다 보니까 집단가는 어떻게 돼요? 이질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뽑힌 사람들은 집단 내는 동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층화표즘은 그 집단가는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락검사인데 이건 군집표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층화표집과는 달리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자체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전체, 천안시 초등학교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이것은 집단과는 동질적이도 똑같죠. 근데 집단 여기서 이제는 뽑는 거죠. A 초등학교는 1학년 2반, B 초등학교는 2학년 3반에 몇 명 이런 식으로는 다 뽑게 되면 그 집단과는 학년도 틀리고 반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집단 내는 이질적이 되고 집단과는 동질적이 되는 것이 바로 집락 표집인 것이죠. 자, 이 체계적 표집은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무선 표집을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 몇 번째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규준의 제작. 이곳은 우리가 규준의 제작을 위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표본을 규준 집단이라고 했고, 이거는 계속 설명했던 것이니까 중요한 것만 규준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던 표본 추출 방법이 아까 표본 추출 방법 4가지 했죠. 이용하는 것이고, 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집단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표집을 해서 하죠. 또 이런 모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알고 하는 표집을 확률 표집, 그렇지 않은 게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규준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발달 기준이 있습니다. 발달 기준, 연령 기준, 학령 기준, 서열 기준, 추적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알아주면 됩니다. 연령 기준. 자, 연령 기준은 이 발달 기준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벗어난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벗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연령 기준은 그 해당 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 점수가 수검자의 정신 연령 수준에 반영한다.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뭐다? 연령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를 통해서 정신 연령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 학력 기준, 서열 기준, 추적 기준은 종류만 알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